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현장 중심의 정치인입니다. 대구 동굴 외길 인생,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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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역구에서 꽤 오래 정치를 하셨어요. 꽤는 아니고요. 뭐 좀 10년 좀 넘게 예. 정치라기보다는 우리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예. 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현장 중심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예, 드렸는데 국회에 입성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운이 좋았죠. 운이 좋고 계속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네.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국민들께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뭐 최선을 다해서 또 네. 주어진 임기 내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 열심히 해야 되겠죠. 첫 대면부터 의원님한테 느껴지는 그 느낌이 와, 어떻게 엄청난 겸손함으로 무장돼 있는 아이고, 리더시다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딱 아닙니다. 드는데요. 무거워, 이렇게 철이 되게 들어 보이시죠? 아니 그럼 지금까지 나오셨던 분들은 철이 없으셨던 그러니까 제 분들이신 말은 그게 아니라 기골이 이렇게 장대하신 게 그치. 운동을 하신 것 같은. 스타일 맞아요. 아. 그래서 무슨 운동하세요, 의원님? 지금은 특별히 하는 운동은 없고요. 과거에 테니스도 하고 유도도 좀 하고 그래, 뭐 몸이. 볼링도 하고 뭐 다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동을. 지금은 안 그냥 하시고. 숨쉬기 운동하고 있고 그래도 젊을 때 이렇게 딱 다져놓은 몸이. 어. 그러니까. 아, 그럼 또 늙어서라고 하긴 뭐하죠? 아이, 나이 들었어요. 맞아.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다부진 몸을 유지하고 계신 비법인가 봐요. 부모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돌아가신 부모님 덕분. 부모님이 또 이렇게 타고나게 DNA에 이렇게 주셨군요. 그거는 아닌데 네. 저 혼자 6남매인데 네. 저 혼자 이렇게 체격이 좀 그 네. 운동은 대부분 다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이제 몇 가지는 역시 접해봤어요. 우리 의원님은 겸손하셔. 오른손 왼손 겸손하시네. 겸손. 겸손. 그 정치인이 되겠다. 뭐 결심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제가 이때껏 군대 생활 빼고는 이렇게 타향살이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적 이제 동네에서 조그마한 단체들이 많잖아요. 예. 거기 몸담아가지고 뭐 이렇게 봉사도 하고 또 어울리고 이러다 보니까 뭐 학교 동창회 일이라든지 이런 걸 맡다 보니까 그런데 우연히 또 뭐 이렇게 정치 쪽에 하고 이렇게 관련이 좀 있어서 뭐 또 다른 봉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데 뭐 첫 번째 도전해서 운 좋게도 첫 번째 당선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쭉 이렇게 지금까지 오고 있죠. 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실제 의원님께서 네.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셨고 예. 실제 그걸 달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공약 이행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셨습니다. 공약 이행이라는 거는 어에 보면 어린이들이 타는 세발 자전거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단체장이 앞바퀴라면 우리 1000명 되는 공직자들이 한 뒷바퀴의 축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36만이라는 우리 국민들이 또 한 바퀴 축을 구성하고 예. 제가 이제 의지를 갖고 간다 보면 뒤에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우리 국민이라든지 네. 잘 따라와 줘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이제 외부적인 요건은 광역지자체,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대구시, 그 다음에 중앙부처 네. 이런 재원을 도움 없이는 공약이라든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뤄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죠. 다 이제 뭐 저의 의지 조금, 그 다음에 우리 공직자들, 우리 국민들, 예. 또 외부적인 환경인 이제 대구시, 중앙부처 네. 이런 데서 많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실천이 가능했다고 보죠.
갑자기 저는 의원님 앞에서 이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정말 팔랑거리는 꽃잎처럼 아닙니다. 참 무게감이 있으시다, 의원님께서는. 의원님 강겸손으로 별명을 아예 아닙니다. 네.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의원님께서 사실 구의원으로 시작하셨죠. 예, 예, 예. 그리고 구청장도 예, 하시고. 예, 예. 그 사실 작은 단체 장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고향에서 떠나지 못하셨겠지만 구의원 하시고 구청장 하시느라고 또 고향에서 더 못 떠나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울 생활 처음 하시는 겁니까? 예, 서울 생활 처음이죠. 아, 어떠셨어요, 인상이? 서울 생활에 제일 놀랐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어떤 거요? 교통문화. 아, 교통. 사람이 많고 차가 많다 소리는 들었는데 예. 저 여기서 강남을 한번 예를 들어 간다 네, 하면 네. 도로상에서 1시간 반씩 2시간씩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그렇죠. 또 놀란 거는 네. 끼어넣기를 잘하더라고요. 이 서울에는. 그런데 아, 이렇게. 잘 참아주더라고요. 예를 들어 만약 대구 지역 같으면 네. 난리가 납니다. 크랙션을 치고 뭐 욕을 하고 이런데 우리 서울 시민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교통문화 신임이다. 거기서 내가 제일 처음 올라와서 놀란 건 딱 그 두 가지입니다. 네, 의원님 이제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지금 네네. 소속이시죠? 네네. 네. 어떻게 국방위원회를 선택하셨어요? 국방위원회 우리 평균 선수가 그러니까 꽤 높아요. 4선, 5선, 3선 이런데 저는 초선은 처음에 국방위에 된다 하니까 별로 인기도 없는 위원회 왜 거기 가느냐라고 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들어와서 일을 해보니까 이 인생살이가 다 녹아있는 위원회가 우리 국방위원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 남성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군대 갔다 오지 않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이제 군대 전다 남성들 갔다 왔고 네네. 네, 네. 현재는 이제 우리 부모들이 군대 아들을 보내잖아요. 예. 다 보내가 네. 계시고 미래에 또 이제 결혼해가지고 우리 자식들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네. 우리 자식들을 군에 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거기 다 녹아 있어요. 이 국방위원회가. 아, 그런 의미에서. 자, 강대식 의원님의 인생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겸손하시고 진중하신 의원님이 선택한 예. 책답게 조선 왕조 22대 왕입니다. 훌륭한 왕이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조선시대 가장 좋아하는 왕 중에 한 분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리더라면 정조처럼이라는 책을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네, 허위평론가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이 책의 저자가 한신대 김준혁 교수인데요. 네. 박사학위도 이 정조 시대 장용영 연구로 맞습니다. 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조 전문가인데 특히 리더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주목하실 책인데요. 네. 보통 조선 시대를 통틀어서 대왕이라는 칭호를 붙는 그런 왕이 두 분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세종대왕. 세종대왕.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정조대왕이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예. 그만큼 이 정조라는 임금은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굉장히 유능한 개혁가였고 당시에 아주 혼란스럽던 정쟁을 탕평책이라는 정파를 전부 다 등용하는 방식으로 조율을 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정약용을 등용하면서 수원 화성을 쌓는데 거중기를 활용한 그런 선진적인 방식을 도입하기도 하고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굉장히 유능한 개혁군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정조의 리더십 비결을 49가지로 정의를 한 겁니다. 근데 왜 49가지인지 아세요? 왜 49가지냐고요? 50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뒤에 49라고 적혀 있잖아요. 하나는 늘 안 꺼내시지 않으셨을까? 통찰력 있어. 왜냐면은 다 프로그램. 들추면은 네. 교만하실까봐 하나를 늘 쟁여놓으셨나 봐요. 그렇죠? 읽으셨어요, 대단해, 대단해. 저 이런 사람이에요. 네, 진짜. 실제 정조가 활을 잘 쐈는데 네. 50발을 쏘면 다 맞춘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마지막 한 발은 허공으로 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역에서 점을 칠 때도 50개의 상가지로 치는데 하나는 태극을 상징해서 그건 포함시키지 않는데 정조 본인이 겸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49가지의 리더십. 네, 이 책을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어떻게 이 책이 인생책이 됐을까 궁금합니다. 뭐 방금 우리 허 작가님도 네. 이야기하셨지만은 이 책을 접하다 보면
논픽션 소설을 읽는 어떤 그런 기분도 들 때가 예. 있었거든요. 예. 그 악조건 속에서 치밀하게 계산되고 솔선수범해서 그 220년 전 시대적인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 때 벌써 이런 개혁을 꿈꾸면서 하나하나 실천했다 하는 데서 지금 현 시대에 사는 우리 위정자들이라든지 정치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은 정조의 리더십을 꼭 닮지는 못하더라도 배우려고 노력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아닌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또 읽고 뭐 여러 번 읽었는데 네. 정말 우리 정치하는 사람이 정말 닮아야 되고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네. 그래야 될 어떤 숙제를 과제물의 책이 아니냐. 나 그렇게 해서 이래 제가 부족하지만 추천을 예.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인생책으로 하는 정치인이라면 진정 정치를 정말 진실하게 하는 정치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실 텐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혁을 꿈꾼 왕 정조 첫 번째, 역경을 극복한 리더. 보통 역경이 아니었죠. 아버지가 사도세자였으니까 그렇죠. 예. 사도세자와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국어 교과서를 배우신 분들이라면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해경궁 씨의 한중록이라는 이 작품이 항상 고전 문학에 포함돼서 네. 우리가 배우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정말 그 가슴 아픈 사연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할아버지에 의해서 사망을 한 것이고 예. 또 그랬기 때문에 자신도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새손이었던 당시 정조가 늘 잘 때 갑옷을 입고 잘 정도로. 왜냐하면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올랐던 정조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렇죠. 이게 네. 노론 입장에서는 그 한마디 얼마나 놀랬을까. 그렇죠. 청천벽력 예. 같은 얘기잖아요. 예. 이제 정치보복 당하겠구나, 그렇죠. 죽겠구나 싶었던 거죠. 정조로서는 예. 팔자 흉언이라고 하잖아요. 역적의 아들은 고낭이 될 수 없다. 예. 이걸 팔자 흉인이라고 해서 그때 그 세력가들이라든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 그걸 가지고 온 국민들한테 퍼뜨리고 네네. 이랬단 말입니다. 그 역경을 뚫고 이제 군왕이 되고 군왕이 돼서도 자기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그렇죠. 부단히 노력해가지고 그 다 계획이 돼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제 자기 세자가 15살 되던 해입니다. 자기는 왕위를 물리주고 뒤에서 이제 군사라든지 중요한 부분만 자기가 행사를 하고 네. 모든 수렴청정을 하겠다. 네, 네. 그거는 왜 그렇게 했느냐면 할아버지 영조가 돌아가시면서 절대 사도세자의 고강 출원은 안 된다라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시는 길에 할아버지한테 불효다 이래 생각했어. 네, 네. 그러면 묘안이 무엇이냐? 그럼 아들한테 물려줘가 아들로서 저 할아버지를 복위를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거는 내가 불려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냐. 다 계산되는데 결국은 2살 때 아들을 또 잃었지 않습니까? 결국 또 중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나중에 복위가 되지만은 명예를 회복 못하고 그 왜 그렇게 명예를 회복하자고 노력했느냐면 주위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네. 당파들의 네. 어떤 무력화시키고 그다음에 정통성을 나는 왕위를 계승한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는 어떤 그런 게인데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정조가 그만큼 노력한 어떤 부분들이 고스란히 이 책에 드러나가 있는 거죠. 네, 네. 예. 어릴 때 아버지가 노론에 어떻게 보면 음모에 의해서 죽지 않아도 되는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었고 본인이 왕이 되는 거를 그렇게 음모를 통해서 저지하려고 했는데 이제 겨우 왕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얻었는데 아들이 어떻게 보면 암살이 된 거죠. 뭐 이렇게 정확한 뭐 어떤 증거라든지 이런 건 없지만 추론에 의하면 네네. 뭐 그냥 그렇다고 봐야죠. 예. 당시에 뭐 구선복이라는 이름이 네. 나오더라고요. 이 구선복이라는 인물이 정조가 왕위에 오른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능지처참형을 내린 인물이에요. 아, 능지처참 예. 당했어요? 왜냐하면 실제 구선복이 정조를 암살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정조가 뭐 암살 위협을 많이 받지만 네. 이 구선복 같은 경우는 이 영조 때 훈련 대장도 지내고 병조 판서를 지낸 인물이기도 해요. 근데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무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무예에 관한 한 탑이다. 최고다. 근데 이 종이라는 말이 마루종자인데 함부로 쓸 수가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왕에게 붙일 수 있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네네. 근데 본인을 무종이라고 하면 이건 나는 왕이랑 동급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워낙 권력이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군사력을 다 틀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조조차도 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선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못했군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은 이 구선복과 이 정조의 이 악연이라고 하는 게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뭔가 하면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힐 때 구선복이 이 사도세자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11살 때 정조가 그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구선복이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데 예. 이 와중에 이 구선복이 자신을 이제 시해하려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근데 구선복 같은 경우는 정조가 당시 국방개혁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다 구선복 일파들이 잡고 있고 또 사사로운 자신들의 어떤 세력 확장을 위해서 국가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챈 구선복이 미리 선수를 치려다가 오히려 능지처참을 당한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니까 구선복이 아들 죽음에도 연루가 돼 있는 걸로 나오고 결국은 그래서 의빈성 씨도 같이 죽게 되고 그러니까 원수 중에 철천지 원수네요. 그때 그 당시로 봤을 때는 뭐 조선왕조 이래 임금들 보면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구선복이라는 사람이 그만큼 군권을 장악해가 있는. 그렇지만 왜 추론을 해본다면 예. 정조가 어느 순간 치밀한 계산하에 걸려들 것이다. 제거를 하려고. 뭐 저는 제거를 해야만이 예. 그때 국가의 예산의 56%가 국방 예산에 다 투여된 그런 상태입니다. 재정 자체가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그게 전부 다 장군들의 월급 내지는 군관들의 월급이지. 네, 네. 지금 말하면 봉급택이. 예. 국가의 재정을 이거 어떻게 정상화는 시켜야 되겠는데 제일 처음에 생각해야 될 게 국방 개혁인데 네. 국방 개혁을 하려니까 이런 암초들이 앞에 놓였는 거죠. 근데 마침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 구선보이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왕으로서 뭐 능지처참명을 내리고 이거보다는 시발점을 삼아가 국방 개혁을 추진했다. 호조에 56% 되는 예산을 분산시키고 장군 수도 줄었고 네. 이렇게 해서 군권을 왕이 되찾아온 거죠. 쉽게. 예, 예, 예. 좀 분산했던. 예, 예. 그래서 막강한 군주로서의 어떤 하나의 뭐 완성체제랄까. 네. 뭐 군사가 우리나라도 대통령도 국군 통수권자지 않습니까? 정치하고 국방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 분리해놓으면 네. 그만큼 대통령의 어떤 권위라든지 통수권자로서 힘이 덜할 것인데 이래서 군권을 강화하고 또 국방 개혁을 추진하는 시발점으로 삼았다 하는 데서 더더욱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사사로운 정적 제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거를 국가를 위한 어떤 개혁의 기반으로 삼았다. 그게 또 정조의 훌륭한 리더십인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시대를 개혁하려던 군주. 그 개혁군주라는 칭송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지만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면 1년 정도는 야당과 좀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2년 차가 되면 본격적인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게 되는데 정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책의 46쪽에 보면 정조가 집권 2년 차가 되던 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천도는 만물을 발육시키는 계절에 이르렀고 왕정은 유신해야 할 기회이니 시기에 맞게 만물을 발육시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네.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개혁을 실천하겠다라는 네. 의지를 천명한 것인데요. 이때의 개혁은 당연히 당대의 기득권을 잡고 있던 세력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노론이었죠. 당시 노론이 워낙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의 세금을 이제 자신들의 주머니를 불리는 데 쓰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농업 정책을 활성화시키는데, 그리고 잠업, 그러니까 뭐 누에를 친다거나 이러한 어떤 산업에도 많은 힘을 기울였고요. 또 요역이라고 해서 요역. 백성들이 뭐 성을 쌓는다거나 뭐 이런 데 동원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예. 너무 과중하니까 그걸 줄여주고 세금 감면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노론이 반발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시대의 대의였기 때문에 민중들의 지지를 힘에 받아서 그렇게 정조가 시대를 개혁하려고 했던 거죠. 사실 개혁이라는 게 기존의 어떤 형성돼 있는 관습을 타파해가지고 새로운 거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조의 개혁 방향이 크게 어떤 게 있었어요? 경장대고로 해서 개혁을 크게 국민에게 알린다. 이렇게 하면서 4대 개혁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등극하자마자 하지 않고 3년 뒤에 이제 이 계획을 발표하는데 네. 첫째가 민산, 백성들을 좀 풍부하게 하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인재, 인재를 양성해가 나라 발전의 근간을 만들자. 세 번째가 융정이라고 해가지고 국방을 개혁. 제일 또 신경을 썼던 부분이 국방에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 다음에가 재용이라고 해서 국가 재정을 살찌우자. 이 국정을 자기가 이끌어 나가는 그 중에서는 이게 제일 큰 어떤 숙제이자 과제였고 이걸 위해서 온몸을 다 바쳤다고 보면 이 4대 개혁. 이 4대 개혁을 통해서 뭐 아까 전에 부수적인 거는 상당히 많죠. 당평책을 썼다든지 뭐 이런 많이 있지만 그 속에 서울도 차별 안 하고 등용을 내가 쓰고 이런 문제가 인재에 속하고 그다음에 뒤에 책 말미에 나가보면 민산 중에서 보면 399년 만에 일반인들도 상업을 하게 검난 정권을 폐지를 하고 그걸 해가지고 백성들의 어떤 살림을 살찌워 활성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 정책이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거 했고 국가의 이제 재정을 뭐 자기부터 검소했잖아요. 얼마나 검소해요. 나는 이걸 보고 정말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저도 그 부분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감동이었죠. 예. 반찬 5가지 이상 안 드시고 하루에 두 끼, 하루에 2끼 드시고 반찬 5가지, 예. 무명옷, 무명옷을 입었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 벗은 코 떨어지는 거 기우가지고 그러니까 왕인데. 왕인데. 말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몸속 솔선수범해가지고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국가 재정을 더 늘리겠다. 뭐 국녀 줄이는 거 이런 건 우리가 책을 통해서 다 봤잖아요. 국녀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청와대의 인원을 대폭 줄이는 어떤 그런 형상인데 그렇게 해서 이 국민들을 살찌우는 이 국가 4대 이 개혁 정책을 위해서 온몸을 불살랐다. 또 인권 관련해서도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그럼요. 누가 돌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그 네. 당시에. 예. 그래서 당시에 자율 전칙이라는 이 법을 제정해서 10살이 안 된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져 주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 뭐 집도 짓고 또 병도 고쳐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해요. 그리고 이런 정책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보통 훈민정음. 당시에는 한문으로 다 법령을 썼으니까 이걸 훈민정음으로 다 써라. 한문으로 바꿔서 이제 바꿔서. 썼다는 그래서 거죠. 백성들에게 이러한 법이 있다라는 걸 공지하라. 여기까지. 전염병 이야기도 잠깐 언급이 되잖아요. 이 책에 보면. 예. 우리 지금 코로나 상황하고 딱 이리 맞아 떨어지는 게 이 시대 때도 이 전염병이 굉장히 유행 많이 했었어요. 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 전염병이 창궐했던 게 266번이니까 그러니까 평균 한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전염병이 왔더랬어요. 그래 전염병 와가지고 부모를 잃고 뭐 굶주린 이런 애들을 10살까지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준 거지. 그냥 복지 정책인데 그걸 지금 현재로 생각하면 이 복지 정책도 조선시대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정조시대 때 복지 정책이 아주 잘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요. 아니 혹시 우리 건진영 씨는 이 책 읽으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 우리 정조대왕에 대한 업적 중에? 옛날에 우리 북학의 읽었었잖아요. 북학이. 예, 거기 보면은 이제 박재가 선생님 나오시잖아요. 네네. 박재가 선생님이 서울 출신이었는데도 이제 등용이 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조선시대가 신분제도의 시대였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그거에 상관없이 인재가 등용됐다는 거 좀 대단한 발전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네. 국가가 잘 되려면 하여튼 인재를 실력 있는 인재를 맞아요. 쓰기 시작하는 게 기본인 네네. 것 같아요. 이게 교육하고 인재 양성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 그래서 쓰시는 규장각을 설치하고 그렇죠. 이렇게 인재를 의원님은 설 뭐- 철폐를 하고 야, 이거 김준혁 씨하고 그냥 토론을 하셔도 김준혁 교수님하고 토론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의원님 이제 개혁 보수, 제가 무슨 보습니까? 개혁 보수라고 평가를 받으시던데요. 에이, 예. 저희가 보통 보수라 하면 뭐 자유민주 경제체제, 그다음에 전통을 뭐 고수를 하고 양비론적인보다는 좀 전통을 되살려가지고 우리 국민한테 이렇게 한다 하는 게 뭐 과거의 보수들이 하던 그 이야기인데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보수니 진보니 선을 그어서 우리의 영역이니까 너는 침범하지 마라 이런 부분은 극히 저는 잘못되거든요. 오늘 이 책에도 나가 있듯이 따뜻한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들의 입가에 한순간이라도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뭐 보수고 뭐 진보지 뭐 우리가 이념 싸움을 이때까지 쭉 해오면서 니는 뭐니까 니는 뭐고 니는 뭐니 이런 어떤 담벼락을 싸움을 필요도 없다고 보고 과감히 무너뜨리고 오직 국가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국민들이 행복한다면 되는 거지 뭐 거기 보수니 진보니 갈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뭐 말하자면 여당의 정책도 국민에게 따뜻한 거라고 받아들여야 하면 되고 당연히 해야 당연히 돼요. 받아들여야 되고 예. 뭐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지 이 담벼락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마라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뭐 개혁 보수니 이런 뭐 낱말 용어 자체도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셔서 개혁 보수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 근데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우리 의원님 구청장 출마했을 때 아이 또 벌써 웃으시네. 왜요? 화제가 됐던 일이 있더라고요. 구청장 뭐냐면, 출마할 네, 때. 지역 주민들한테 프로포즈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뭐예요, 의원님? 프로포즈요? 예.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네.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아, 정말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역에 나가면 뭐 어디 숨겨놓은 애는 없느냐, 뭐 혹시 신체적으로 뭐 좀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었어요. 예. 그럼 원래 정치권에 들으면 없는 이야기도 많이 만들어서 예, 하는 예. 그런 루머가 그게 많았고. 있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뭐 퍼포먼스죠. 저는 뭐 처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오직 우리 주민만 바라보고 일에만 전념하겠다. 네. 그래서 우리 동구가 결혼하겠다. 이렇게 한번 했던 게 많이 또 지역에서도 좀 화제가 좀 됐었죠. 아니, 의원님 갑자기 관심이 확 가는데 그 이런 이야기입니다. 얘기는 저기 죄송하지만은 결혼은 왜 안 하셨어요? 뭐 시기 놓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그래도 이렇게 좀 좋아하시는 분은 왠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뭐 없다 하면 정말 뭐 어떻게 저기 프로포즈 안 하시고 참으셨어요? 프로포즈 동구한테 했잖아. 고수셔. 여기서부터 첫사랑 얘기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아. 자, 개혁을 꿈꾼 왕 정조 마지막 뜯어보겠습니다. 당파를 가리지 않는 소통. 사실 이 탕평책이라는 게 영조 때부터 시작이 네. 됐지만 이게 제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예. 근데 정조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거죠. 보통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런 사극에서 왕과 대립하는 네. 그 당파의 수장들이 나옵니다. 예. 영- 통촉하여 그렇죠. 잘하시네요. 예. 통촉. 이 정조 시대에는 심한지라는 인물이 그랬습니다.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 심한지와 정조가 끊임없이 대립만 했을 거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네. 정조와 심한지가 뒤에서 서로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고 여러 이야기도 나누는 사이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야, 그건 다들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게 2009년에요. 정조의 어찰이 네. 이제 발견이 되면서 심한지와 정조가 그렇게 평면적인 관계가 아니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심한지와 이제 주고받은 편지 내용을 좀 보게 되면 가령 심한지 아들이
과거 시험을 본 거예요. 네네. 근데 과거 시험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조가 내가 당신 아들이 과거 시험 응시한 거 안다. 그래서 내가 300등 안에 들면 그래도 좀 좋게 봐주려고 했는데 300등에 못 들었더라. 그래서 좀 아쉽다. 뭐 이런 얘기도 나눌 정도로. 네. 그리고 이 심한지가 이 정조의 독살설에 늘 예. 시달리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정조가 보낸 편지를 보면 이미 세상을 떠나기 13일 전에 자신의 건강 상태가 이렇다라는 걸 심한지에게 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내밀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정도의 사이에서 네네. 독살이란 게 가능했을까? 뭐 여기에 대해서도 학자들 사이에 설왕설래가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한지라는 인물이 노론의 영수였기 때문에 네. 그 사사건건 반대하는 일을 하고 어떤 때 한 번은 아마 관복을 아예 벗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편지에 의하면 관복을 벗은 게 이 정조의 어떻게 보면 드라마였던 네. 거잖아요. 정조가 지시했던 부분이었던. 깜짝 놀랄 일이죠. 의원님 그 부분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 들으셨죠? 저도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 정말로 공감의 정치, 예. 소통의 정치, 이거를 220년 전에 실현했던 왕이랐다고 굉장히 그래대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완전 초월적 힘을 가진 군주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정적 하루아침에 수십 명이라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사건건이 반대로 이사는 노론의 어떤 수장을 상대로 해서 긴밀한 편지까지 주고받고 이런 거는 아마 자기 사후에라도 세자가 정치를 해나갈 때 좀 도와서 나라를 위해서 좀 잘 하락하는 어떤 그런 어떤 독선도 아마 깔려있지 않았겠나 뭐 이런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해보는 것이고요. 제가 이 책에 나온 어떤 정조의 어떤 이 리더십에 따라서는 정말로 이런 사사건건이 정책들 뭐 모든 반대파에 섰던 사람들도 가급적이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화합의 정치를 실현해 나갔다 하는 이런 점에서는 너무너무 놀라운 놀라운 일이고 예. 찬사를 보내고 네. 지금 현 시대에 또 우리가 꼭 좀 본받아야 할 어떤 그런 사항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은 이제 뭐 물론 그동안 경력이야 많이 쌓으셨지만 국회에서는 신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정치적으로 뭐 반대파하고 막 심하게 대립하고 막 미움이 깊을 그런 일은 없으시잖아요. 있었죠.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 있으셨어요? 뭐 예. 뭐 공수처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야가 대립한 적이 네네. 꽤 있었고 네. 어떤 뭐 부동산 3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여야가 대치했던 상태가 작년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제일 미웠던 의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희가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누군지. 예. 그분이랑 이렇게 정조처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다 없다. 아직까지 저 정조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흉내 낼 뿐이지 아직까지 그런 마음은 네. 아직까지 못 닮아봤습니다. 솔직하시다. 네. 야, 사실 이제 여와 야 간의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뭐 같은 뜻을 꼭 가지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목적은 같지만 서로 방법이 달라야 발전하는 거니까 서로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소통은 잘해야 된다.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정치라는 게 어쩌면 좀 배려 문화가 좀 많이 스며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상대방을 조금만 배려한다면 또 한 발 양보를 하고 결국 우리가 적대적으로 이렇게 대치할 때 손해보는 분들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입니다. 물론 뭐 과거에도 뭐 당파가 있었고 뭐 여러 부류의 정치가 있었지만은 현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는 여야가 조금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러니까 화합의 정치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빨리 극복하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입가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인생 책방에 나오시면 다 이렇게 소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현장에서 왜 안 될까? 극혐. 예. 이 정조가 개혁이라는 평생의 화두를 안고 살아간 사람이잖아요. 의원님께서 평생의 화두로 안고 있는
이 정치적 과제는 뭘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고착화 내지는 정량화되어 있다. 이게 어떤 사고의 문제일까? 아니면 어떤 그 틀의 문제일까? 가끔씩 이렇게 고민해 볼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혁신에 대해서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기 때문에 뭐랄까, 공포심이랄까, 두려움이랄까, 자꾸 이것 때문에 때로는 용기를 냈다가 또 용기를 또 꺼버리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되풀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그게 좀 답보적인 어떤 상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네. 어떤 틀을 계속 이제 깨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 대한 예. 방법에 대한 고민이시군요. 예, 그 방법에 대한 고민 그런 부분이 좀 제일 좀 그렇죠. 오늘 그 리더라면 정조처럼 이제 읽었는데 내년에 대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네.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리더가 나와야 되겠다. 아, 이런 리더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뭐 하는 덕목, 리더의 덕목을 좀 얘기해 주세요. 굉장히 이거는 쉬운 이야기인데 대통령이 되려면 이거 하면 10번 읽어라.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책에도 나오지만은 군주민수라는 말 나오잖아요. 아, 군 왕은 저 배고 백성이 물이다. 이 백성이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물이 배를 엎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통치자는 이 우리 국민들을 무서워하려는 통치자가 우리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리더가 내년에 백성을 섬길 줄 아는 진정한 그런 리더가 우리나라에 좀 탄생했으면 하는 게 저의 오늘 뭐 생각이라고. 어떻게 진영 씨는 오늘 시간 어땠습니까? 아,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셔서 우리 정조대왕에 대해서 다시 알게 돼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 이렇게 국민들에게 또 프로포즈했던 그 모습을 상상하니까 그쵸. 왠지 모르게 내가 막 설레는 거 있죠. 네, 이렇게 항상 설레게 해주시는 그런 네네. 우리 의원님이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예. 정조가 네. 개혁을 추진했을 때 그토록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하나 성공됐을까? 그건 결국 그 개혁이 백성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 책의 어떤 핵심은 개혁을 왜 하는가를 질문하라라는 네. 겁니다. 나를 위한 개혁 아니고요. 사람들을 위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정조대왕의 개혁이 성공했다면 또 우리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 부분에서 너무 아쉬웠었고 그 정조대왕이 그 역경을 견디면서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을까? 그 부분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진짜 푹 빠져서 이 책을 읽었고 이 책을 또 이렇게 추천해 주신 의원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예. 의원님 시청자분들에게요. 이제 끝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좀 전해 주십시오. 아마 의원님을 처음 보는 국민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 220년 전에 현 시대 상황보다 더 했으면 되지 못하지는 않을 건데 그 시대에 벌써 너무너무 깨어 있었다. 이분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이렇게 많은 개혁들을 이루면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했듯이 지금 우리 현 시대에 굉장히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코로나 전국 잘 벗어나고 백신 빨리 맞아서 마스크 벗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단축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정치인들이 정말 솔선수범해서 좋은 정치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잠시 한순간이라도 이가에 미소를 번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오늘 강대식 의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유경의 인생 책방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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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소개하는 오늘 뭐 읽지?
오늘은 시인이 노래하고 화가가 그리다 주제로 엄선된 기획도서 만나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먼저 새로 나온 책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강연가인 에릭 와이너의 신간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동서양 철학자 14명의 다양한 사상을 바탕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간디처럼 싸우는 법, 공자처럼 친절을 베푸는 법, 니체처럼 후회하지 않는 법 등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철학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게 쉽게 풀어 정리하고 있습니다. 삶의 도처에 자리하고 있는 다양한 철학적 질문에 대해 재밌게 접근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도시는 언제 처음 생겼고 왜 사람들은 도시에 모여 살게 됐을까요? 도시는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탄생과 의미에 대해 제대로 살펴볼 기회가 흔치 않은데요. 책의 저자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강명구 교수는 오늘날의 도시는 어쩌다 생겨난 것이 아닌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졌다.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민주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도시라는 사회를 이루었다고 강조하며 익숙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도시에 대해 역사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책 도시의 자격을 읽어보시기 추천합니다. 다음은 국회도서관이 특별한 주제를 선정해 엄선한 기획도서의 책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시인이 노래하고 화가가 그리다 주제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친 마음을 아름다운 시와 그림으로 위로할 수 있는 책들로 준비했습니다. 기획도서 첫 번째 책은 별을 노래한 시인 윤동주의 시 124편과 별을 그린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129점을 함께 감상하는 시화집입니다. 일제강점기 저항 시인으로 활동한 윤동주와 네덜란드의 인상파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생전에 남긴 아름다운 작품들이 사후에 더욱 인정받게 된 안타까운 사연을 가졌다는 점이죠. 하지만 그들의 작품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는데요. 윤동주의 시와 반 고흐의 그림을 함께 감상하고 싶은 분들께 동주와 빈센트 이 책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과거 남성 중심의 시대 속에서 예술가로 이름을 알린 여성 예술가들의 글과 그림을 한 권에 모은 시화집 시대를 초월한 여성들입니다. 오늘날 신여성의 아이콘이 된 한국의 나혜석과 노천명부터 멕시코 화가 프리다 칼로, 프랑스 화가 수잔 발라동, 스위스 화가 카우프만과 같이 다양한 국가를 대표하는 여성 화가들의 그림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데요.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시대를 앞서간 예술가로 회자되며 현대인들에게 많은 영감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여성 화가 작품들이 궁금하다면 시대를 초월한 여성들을 읽어보면 어떨까요? 다음은 언어예술의 극치로 평가받는 독일을 대표하는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를 만날 수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릴케의 시집 5권을 연대기별로 소개하고 그 외에도 프랑스어로 집필한 시까지 릴케의 다양한 작품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는데요. 치열한 삶을 문학으로 승화시킨 릴케의 시를 읽으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